이번에는 경제 이야기를 조금 비관적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번에는 한국 경제의 위대한 성공, 역전, 기적 같은 이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한 한국 경제, 그중에 특히 삼성전자의 위대한 성취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지금의 이야기죠. 그럼 앞으로를 전망을 할 때 과연 한국은 계속 잘 나가기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 걱정을 한자 네자로서 보여준다면은 이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룡유회라고 합니다. 항룡유회, 뜻은 용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유회, 후회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후회를 한다. 용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후회를 한다. 이제 내려갈 길밖에 남지 않았다. 항룡유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주역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에서는 사람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나라든지 이것을 용에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잘 될 경우에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힘을 기르는 단계, 그걸 잠룡, 잠수함할 때 잠룡, 숨어서 힘을 기른다, 잠룡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테이크업 하면서 스스로 거창한 몸집을 드러낼 때를 현룡이라고 한답니다. 나타날 현룡.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비룡이죠. 비룡, 날아간다. 비룡.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항룡입니다. 잠룡, 현룡, 비룡, 항룡. 우리는 잠룡 단계를 아마 1950년대, 60년 초에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0대 말에 현룡이 되는 거죠. 그 단계가 바로 우리가 수출 입국 정책을 펴고 박정희 정부의 리더십 아래서 전 국민이 단결해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유공들이 신발 공장에서, 봉제 공장에서 밤새워 일하고 상사맨들은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시장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가방에다가 샘플을 넣어가지고 야간 비행기 타면서 저 열사의 사막으로 아니면은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한국 제품을 팔기 시작한 바로 1960년대가 현룡에서 비룡으로 된, 비룡은 아마 저는 1970년대의 중화공업 건설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에 유신조치라는 아주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를 제약을 하고 국력을 중화공업에 집중 투자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1972년부터 1979년이죠. 이때 만들어진 중화공업의 기반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기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 포항제철, 조선 등등이죠. 이때가 현룡에서 비룡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비룡은 언제냐? 저는 1980년대에 시작됐다고 봅니다.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를 이어받아 가지고 개혁을 했어요. 중화공업 과잉 투자 이런 것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1980년대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 1등이었습니다. 185개국 중에서 연평균 10.1% 성장했습니다. 전두환은 경제관리에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기름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게 1986년입니다. 그때부터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습니다. 경제가 잘 되는 가운데서 민주화 운동이 1980년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워낙 튼튼했으므로. 즉 민주화의 성공은 전두환 그룹이 이룩한 경제 성장의 바탕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룡의 아주 성경적인 사건이 1988년 9월 17일에 있었던 서울 올림픽이죠.
서울올림픽의 성공,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라는 기치하에서 이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스포츠 행사로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게 외교와 연결돼 가지고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화된 선거 직선제로서 당선이 되어서 군인 출신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화를 실천하는 이 변곡점에서 서울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한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하던 그 인프라를 확대시켜서 이제는 공산권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헝가리와 맨 처음 수교를 하면서 헝가리, 폴란드 이쪽으로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본격적으로 동국 공산권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동국 공산권이 무너지는데 하나의 역할을 한 것이 서울올림픽입니다. 서울올림픽에 동국 공산권 국가 소련이 선수단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1976년에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모스크바 올림픽은 서방세계가 불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공산권이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은 벽을 넘어서 전 세계가 참석했으므로 특히 이 스포츠에 강한 동구 공산국가들이 열심히 텔레비전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놀랍게도 그 올림픽이 너무나 멋지게 치러졌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이는 서울이 근사한 도시라는 데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 선전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거짓대가 우울되고 미군들이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생겼어요. 서울이 저렇게 잘 된 건 뭐 때문이냐? 여기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때문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망했느냐? 공산주의다. 이런 문제의식이 1989년에 동국 공산권을 차례차례로 뒤엎고 민주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우리로서는 비룡의 단계겠죠. 자, 이제는 그럼 어디 왔느냐? 저는 항룡 단계에 이제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직전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룡, 피크타임이죠, 피크타임. 이렇게 해서 한국의 피크타임에 온 것이 아니냐. 피크타임에 왔다는 증거는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 사람들이 권리를 많이 주장합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보다도 민주적 권리,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이제는 복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에.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해야 되니까 정치인들은 국민들한테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국민들한테 퍼주는 정책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지의 확대로 나타나는 거죠. 복지 확대. 저희들이 학교 다니고 할 때는 습관적으로 국방비가 우리 예산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복지 예산이 국방비의 3배입니다. 3배. 그리고 교육 예산이 국방비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복지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면은 자연히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투자는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이 어떤 생산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이 길게 전혀 연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소득을 높여주니까. 그러나 길게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은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 10% 성장, 7% 성장 시대를 그리워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3%, 2%, 4%에 만족해야 되는 이런 엔진 파워가 약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엔진 파워가 약해졌다기보다는 물건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감속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감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마어마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또 다른 사람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에서 신흥 시장 담당 책임자인 루치 샤르마라는 사람이 쓴
Breakout Nations라는 책이 있습니다. Breakout Nations. 2012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제가 흥미로운 챕터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The Gold Medalist입니다. Gold Medal. 금메달을 딴 나라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챕터를 먼저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The Gold Medalist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신흥경제권에서 금메달을 받아야 될, 쉽게 말하면 MVP다 라고 하면서 대만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대만과 한국이 1등, 2등을 경쟁을 했는데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단연 한국이 1등으로 나왔다 하면서 대만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만도 세계적 성공 사례입니다. 대만, 한국, 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100개 이상의 나라 중에서 제일 선두그룹으로 달리고 있죠. 이 세 나라는 그러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어떤 숙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대만, 한국, 이스라엘. 대만과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5% 이상을 유지한 세계에서 두 나라입니다. 중국은 그 뒤에 개발을 시작을 했으니까, 성장을 시작했으니까 여기 포함될 수 없어요. 지난 50년간 잡으면은 대만과 한국이 1등, 2등입니다. 공동 2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 1등, 2등, 공동 1위라고도 봐도 되겠습니다. 이 두 나라의 특징은 제조업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제조업. 무역 국가도 있고, 관광 국가도 있고, 여러 나라의 그 특징이 있죠. 우리는 대만과 더불어 제조업 국가입니다. 중국도 물론 제조업 국가죠. 일본도 제조업 국가입니다. 독일도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제조업을 중시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비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쓴 책이니까 그 5년 전과 비교해서 제조업 비중이 26%에서 31%로 늘었다. 이것은 전체 GDP, 국내 총생산 부분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을 말합니다. 26에서 31%로 늘었다. 국민소득이 구매력 기준으로 3만 달러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 비중이 계속 늘어난, 그것도 26에서 31%로 늘어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에서 챔피언입니다. 26%에서 31%로 늘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제조업 비중이 25%쯤 가면은 그 뒤부터는 다시 줄어들게 돼 있는데 한국은 25에서 31%더 늘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금융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늘었다. 그것은 한국의 금융위기를 이명박 정부 그리고 강만수 부총리 이 두 사람이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덕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르마라는 사람은 한국을 아시아의 독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여러 별명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별명이 한국은 동양의 아이리시다. 아일랜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이리시, 한국 사람 성격이 비슷하다. 술 잘 마시고 예능에 능하고 아주 정이 많고 그리고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은 아시아의 독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아의 독일. 제조업을 가지고 보면 아시아의 독일. 다음에 왜 한국이 대만을 능가하게 되었느냐 하는 설명을 합니다. 이 샤르마 씨의 설명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 첫 이유를 대기업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적 대기업을 한국은 만들어냈다. 삼성, LG, 현대, 기아, SK 같은 만들어냈지만은 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대만은 주로 주문 생산자 방식을 선택을 했다.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큰 회사에 납품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독자적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은 삼성, 현대, LG가 주축이 돼가지고 만나를 무릅쓰고 세계 시장에 나가가지고
피나는 투쟁을 통해서 독자적 브랜드를, 독자적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삼성전자가 세계 7번째 가는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어냈다. 여기가 대만과 한국의 분기점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 결국 한국의 경제 성공의 핵심은 대기업이다. 대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기업. 대기업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기업이 성공하느냐?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즈를 쓴 이 샤르마 씨는 대기업의 장점을 첫째, 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다. 오너가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고 장기적 투자를 한다. 10년 뒤를 내다보고 한다. 20년 뒤를 내다보고 한다. 그러나 월급 받는 CEO, 뭐 2, 3년으로 끝나는 CEO 같으면 자기 임기 중에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단기적 투자에 집착을 한다. 그리고 한국의 재벌 기업은 모험적 투자를 한다. 왜냐? 오너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다. 무모하게 보일 정도의 모험적 투자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큰 대박을 터뜨렸다. 이런 뜻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5등의 판매량을 기록하게 된 것은 정주영 회장이 86년에 미국 시장으로 진출한다. 소나타를 가지고. 그 결심과 정몽구 회장이 신차에 대해서 10년 보장, 10년 품질 보장을 한다. 또 알라바마에 현지 공장을 세운다. 이건 다 오너 아니면은 결정하기 힘든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르마라는 사람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